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급 절벽이 무섭냐면은 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공급 절벽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공급가가 낮아질 거냐 분양가가 낮아질 거냐 하는 건데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안 떨어져요. 경제 대공황이 와버리면 물가도 폭락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승률이 둔화될 뿐이에요. 올해는 고금리하고 PF 문제 이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추면 좋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공급 절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요즘 부동산 분위기부터 또 시장 전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에 이제 나오신 이후로 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또 부동산 맞습니다. 시장에 또 약간 좀 변화가 또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분위기도 좀 약간 좀 달라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연초에 한번 나오셨는데 연초랑 지금 어떤 전망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분위기 뭐 달라진 게 뭐라고 보세요? 전망은 달라진 건 없고요. 저는 올해 시장 전망을 보합시 정도로 봤고요. 상저하고로 봤었고 또 박스권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래 불황 요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뭐 전체적인 털 측면에서는 뭐 그거는 유지를 한다고 보고요. 다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월 기준으로 4천 건을 지금 넘어서죠. 물론 뭐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이 넘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미달하지만 지금은 옛날 시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4천 건이면 거래가 제법 뭐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거래가 반등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좀 빨리 일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또 PF 부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여러 괴담이 빠져 있는 동안 지금 아파트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좀 없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약을 드리면은 서울 수도권은 제 생각에는 2차 반등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은 조정장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이 기준은 부동산 평론가나 아니면 학자나 이들의 시각이 아니라 실소유자 시각.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합세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 평균이 보합이더라도 어디는 또 오르고 어디는 또 막 내려가고 이런 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서울 수도권은 조금 상승세가 보이고 지방이 조금 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수치상으로는 약간 뭐 보합 정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통계가 있어요. 통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 통계를 쓸 거냐, 이제 국가 공식 통계잖아요. 그걸 쓸 거냐 아니면은 실거래가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쓸 거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4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말보다 한 0.7% 정도 떨어졌어요. 물론 전세가는 당연히 올랐다는 걸 아실 거고 그런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3월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0.4% 올랐어요. 수도권은 0.8%. 서울은 지금 올 들어 3월까지 벌써 1.1%가 올랐습니다. 지방은 상승률 제로예요. 그래서 어느 걸 가지고 볼 거냐에 따라서 그러면 표본 통계로 본다면 어때요?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거보다 저는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야 우리한테 훨씬 더 맞거든요. 이게 집 살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장바구니 물가 비슷한 건데 이게 더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 지수는 상승인데 뭐 전체적인 또 통계 포변 통계로는 좀 내려간다면 어쨌든 괴리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괴리감. 그 차이는 뭐 어디서 오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샘플 조사 통계가 이제 표본 조사 통계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실거래가가 2006년도부터 지금 집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된 거 전부 다 모은 거죠. 그게 더 정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케이센 신뢰지수 같은 것도 다 실거래가잖아요. 실거래가가 좀 더 집을 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이게 일종의 이제 장바닥 지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바닥 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사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가가 뭐 5% 상승했다 뭐 이렇게 말해봐야 사실 내가 마트 가가지고 살 때 10% 올랐으면 이게 중요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담론에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 박사학위 너무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셔야 된다니까. 네. 그 통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통계가 있는데 네. 내가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는 어떤 지표를 뭐로 쓸 거냐 할 때 실거래가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실거래가 중에서 지금 오늘이 5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4월 잠정지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으로 보면은 그냥 뭐 약보합 정도 보면 되는데 네. 경기나 아니면 인천, 서울은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4월 잠정지수 그게 언제쯤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6월 가야 되잖아요. 네. 6월 15일 정도 나올 건데 어쨌든 그때 같은 방향을 좀 틀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잠정지수도 좀 못 믿겠어. 왜냐하면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가 마이너스 2%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플러스 2%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아마 3월 중순 거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상승 거래가 좀 많아서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렸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장의 풍향계니까 이걸 좀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서울은 지금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가 0.38 정도가 되고요. 네. 수도권은 0.18%. 지방은 오히려 4월에 잠정지수가 마이너스 0.29예요. 네. 통틀어서 보면은 옛날에는 주택시장이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랬죠. 뭐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서울 지방 뭐 다 같이 가고 이랬는데 서울 오르면은 네. 뭐 지방 오르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었는데 지금은요 시장이 너무 양극화되는 것 같고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걸 이제 지역 분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1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수도권은 2월부터 올랐죠. 물론 전국도 물론 2월부터 올랐죠. 그게 고점은 같아요. 9월까지 올랐죠. 9월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떨어진 거죠. 그건 아마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이 9월 말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10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국채 기준으로 10년물이 5% 갔잖아요. 네. 아마 그런 어떤 금리 쇼크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3개월 떨어지고 나서 실거래가는 1월부터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 게 약간 주춤했었던 거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선형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로켓포 쏘듯이 쭉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항상 그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양상인데 지금 실거래가만 본다면은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저점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회복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울퉁불퉁하게 회복하는 거지 곧바로 회복하는 거는 없는 건데 문제는 지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매입가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극이지만 집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특히 이제 집을 살려는 대기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비극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이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갔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리 없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실거래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가 22%, 네. 경기 인천은 23% 빠지고 전국은 17%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은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3월까지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지금 11%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 폭락이 오고 절반 정도가 이제 회복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더블딥, 데드캣 바운스, 연끌 거지였죠. 그러니까 시장은요, 특히 시세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들 그 최악이다라고 할 때가 어찌 보면 저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면은 작년에 괴담에 빠져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현명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집을 언제 살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왜 집을 안 샀어라고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고민일 텐데 또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충분히
출렁출렁 거릴 수 있고요. 지금은 타이밍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 타이밍 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쪽에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타이밍은 물론 그게 큰 파도가 칠 때는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서 막 금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떨어져 있어요.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서울은 지금 한 16% 정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은 지금 18% 정도, 지방은 한 11% 정도 회복을 못했어요. 지방이 회복을 어떻게 보면 더 했죠.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방의 특징은 이 유동성이나 통화량 혹은 금리 영향을 덜 받습니다. 가령 집값이 3억인데 뭐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내요.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논문을 보면은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약간 금리 수준 여기에 좀 민감하고 대출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많이 안 내니까. 근데 서울 수도권은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대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죠. 고점 대비. 서울은 제 생각에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새 재건축 같은 게 많이 빠졌거든요. 외곽이나 이런 데는 회복이 많이 안 된 데 있으니까 고점 대비 30%. 좀 인기 지역은 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수도권도 아마 제 생각에는 25에서 한 30% 정도. 지방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그렇게 매입가를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타이밍만 재지 말고 좋은 매물을 발굴하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아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변주국으로부터 내가 균형을 취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볼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고금리하고 가계대출하고 수요 부족 이런 거였잖아요. 저는 조금 핀트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부터는요. 공급 절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지금 집을 사기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지금 서울의 매물량이 뭐 사상 최대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리고 이제 뭐 미분양도 뭐 최근에 뭐 추정치가 뭐 통계보다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다 보니까 또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 또 약간 좀 꼭지에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셔서 또 약간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중기 정도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그 위험한 거예요. 거래 상투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서울 가보면은 작년 8월에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점은 9월이었죠. 8월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고점이었어요. 그때가 거래 상투예요. MZ 세대들이 많이 샀죠. 작년 7, 8월에 그 상투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 변수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은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 매물 건수 얘기를 많이 하죠. 서울의 매물 건수가 지금 83,000건이에요.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10% 정도 늘어났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이 언제였어요? 2022년 12월이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더 늘어났었고 작년이 아마 고점 때까지 64% 늘어났고 작년 상반기 동안에 아마 30%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작년 9월 말까지 64% 정도 늘어났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9월까지 13% 올랐다면 실거래가로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었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 그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거죠. 그거는 집주인들이 이거를 시세보다 낮게 내놓느냐 높게 내놓느냐에 또 다를 수 있어요. 시세보다 높게 내놔버리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매물이 많아도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고 그래서 뭐 중위 소득 있는 분들이 뭐 살 수 있는 주택이 지금 서울은 뭐 6채밖에 안 된다. 옛날에 많을 때는 뭐 20채 뭐 이상 됐는데 지금 뭐 안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다 같이 보셔야 된다. 미분양은 서울에 많지 않고요. 지금 미분양이 뭐 과거처럼 뭐 16만 가구 그렇게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게는 뭐 갑자기 늘어나는 수준은 아닌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CSI라고 그래서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4월, 5월이 다 100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매수 쪽으로 좀 희망하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일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뭐 세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의 이슈는 올 초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금 무주택자들이 불안을 좀 느끼고요. 분양가가요 너무 올랐어요. 분양가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7% 정도 올랐고 서울은 지금 평당 분양가가 지금 3,884만 원, 거의 3,900만 원이에요. 이 분양가 이거 때문에 일부 아마 MZ세대들이 좀 매수로 좀 가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렸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럴 거면은 못 사겠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당첨자들이 오히려 40대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여러 지표들 중에서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좀 약간 그나마 꿈틀대는 수준의 어떤 그런 시장으로 볼 거냐, 회복 초입 정도로 볼 거냐 하는 그거는 저는 보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제 시각을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그거는 아마 선택하시는 건 한데 근데 우리가 너무 비관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이런 비극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공포 이런 데 지나치게 민감해요. 그래서 세네카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항상 공포의 양은 위험의 양보다 많다. 부풀려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집을 사든지 안 사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집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인데 집을 꼭 사시려고 생각하면은 너무 담론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리품 팔아서 매입가를 낮출 때 좀 더 실천적 사유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책상에 앉아서 담론을 펼치지 말고 좀 더 실천적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위험보다 공포가 더 크다라고 했던 게 약간 또 최근에 또 4월 위기설 같은 게 좀 있었었는데 어찌됐든 그게 또 이제 좀 지나가는 또 모양새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직 안 터진 거지 조만간 터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PF 뭐 다음 달부터 구조조정 한다는데 어떻게 좀 잘 막아질 거라고 생각 드시나요? 이게 조마조마하죠. 어떻게 보면은 230조를 어떻게 이제 연착륙 시킬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픔은 있지만 견뎌낼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가능성 있는 곳과 가능성 없는 곳을 확실히 구분해서 이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가서 안 되는 거는 빨리 경매로 넘기고 되는 곳은 결국은 이제 돈을 지원해서 그 사업장을 뭐 살린다 그러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상반기 위기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가지고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건 아마 위험 요소로는 올 연말까지 아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건설 그 경기 평론가가 되기보다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은 내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제대로 그러면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뭐 내가 사는 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과거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16개의 저축은행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지금보다 PF 부실 규모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2011년에 주로 부산저축은행을 떠올리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진앙지였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럼 아파트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때에 2011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값이 6.5% 올랐어요. 실거래가로. 부산은 16.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달라요. 자꾸 우리가 단순 도식에 빠지고 말하자면 아메바적 사고에 빠지는데 저는 너무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 깊게 안 들어가고 먼저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인상 비평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가지고 대충 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봐요. 이게 짓담한 거는 부실이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누구예요? 그거는 뭐 이제 시행사. 건설사나 시행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한테 소유권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 주체가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로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연결하려면은 이 브릿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동작구하고 용산구 사이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금리가 다시 급등해야지.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대기업들이 무너져야 돼요.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뭐 GS 건설 같은 데서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한 20만 채를 갖고 있어. 아이씨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시장에다가 이걸 갖다 몇만 채씩 내놓는 거야. 급급매로.
급급 매로. 그러면 시장이 폭락이 오지. 그런데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소유권 주체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은 본질적으로 겉으로 보면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건설 부동산 경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공포를 어떻게 보면은 양산하고 조금은 유통시킨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4월 이 기술도 마찬가지죠. 4월 이 기술 없었잖아요. 아니 총선 후 이 기술도 많았죠. 총선 끝나면은 드디어 이제 뭐 건설사들도 뭐 이제 넘어갈 거다. 물론 이게 잠재해 있죠. 잠재해 있긴 하지만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어떤 공포에 너무 이게 의식적으로 무게 비중을 둬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포 어떻게 보면 세일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말려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그쪽에 쉽게 경도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장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게 맞지만 뭐 그중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거래가 지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네, 실거래가 지수는 지금 보면은 2, 3, 4월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발 부동산을 보실 때 논문 쓰듯이 보시면 안 돼. 평론가적으로 보지 마시고 담론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집을 사야 된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나라가 끝장나는데 무슨 아파트 사냐고. 그런 얘기에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나중 얘기야. 그건 20년 뒤 얘기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갖고 그런 부분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그런 그 정념의 노예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빠지시면 안 돼요. 너무. 사실 뭐 우리 애가 뭐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집 사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래 전망 이런 걸 떠나서 우선 당장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뭔가 좀 현실의 얘기를 좀 더 하시는 게 맞죠,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그럼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찌됐든 또 현실에 아주 직시해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전세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세 상승세가 또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세 시장은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상승세라기보다는 회복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여전히 전세값이 낮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히려 지금 전세난을 걱정할 게 아니라 통계로만 본다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꾸 전달이 되고 무주택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는 보면은 실거래가를 좀 저는 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재계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반영이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표본 통계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울은 작년 5월부터 전국은 아마 7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세 매물 건수도 좀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수를 보더라도 기준치를 다 넘은 어떤 그런 상황이다. 뭐 그거는 여러분께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이맘때 한 15% 정도 났습니다.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뭐 이거는 서울이나 전국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2년에 그 미국발 고금 쇼크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매매 전세 모두 동반 폭락이 왔어요. 그런데 매매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좀 회복을 많이 했어요.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표본 통계는 떨어졌는데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부 회복하는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아파트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만. 다세대 다가구는 오히려 빠지는 데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 유독 전세 가격이 좀 오르는 뭐 그런 양상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원인은 일단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작년에 얼마 정도였냐면 36만, 올해 33만, 내년에 24만, 내후년에 지금 한 13만 정도 보거든요. 전국이. 네, 부동산 1, 2사 기준으로. 근데 전세는 입주 물량이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겠죠. 매매보다는 투기적 수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또 낮아지면은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요새 전세 구할 때 거의 대출 내니까 또 변동금리잖아요. 금리는 낮아지면은 전세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질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이제 두드러진다는 거죠. 이게 세입자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다가구나 뭐 빌라 이런 데 가니까 도대체 이게 깜깜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시세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나 이전에 누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그러면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결국은 아파트는 그나마 어때요? 가늠이 되잖아요. 시세가 있으니까 요 정도 들어가면 내가 설사 이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낙찰 받거나 아니면 보전금을 내가 받아 나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되는데 이 지금 비아파트 쪽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예 MZ 세대들이 다 아파트로 다 올라오고 그래요. 가뜩이나 이 세대들이 아파트 키즈들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좀 그 전세 시장에 어떤 불안 요인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특히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임대차 3법 있잖아요. 그게 2020년 우리가 7월 말이 시행이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통 2년마다 돌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뭐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4년마다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통 매물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매물이 조금만 줄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잠겨 있는 매물이 많아 버리니까 가령 우리가 보면은 냇가에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흘러야 이게 어떻게 생태계 파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가물었다가 이러면은 풀들이 잘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스톡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량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로우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유랑 개념인데 유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보니까 그 재계약 그 비중이 뭐 작년에는 잘해봐야 뭐 20%대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30% 4월에는 뭐 36%까지 되는 거예요. 이 장기 물량이 결국 뭐냐면은 수급 불안을 좀 일으키는. 뭐 세입자 입장에서 어때요? 당연히 전세값 오르니까 5% 올려주고 스테이하는 게 낫죠. 근데 결국 그 뭐냐면 그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마 시장의 어떤 그런 변동성 이 부분들이 좀 커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그 전세 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이제 좀 살기 좋다는 동네 뭐 대단지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2를 막 쓰는 분들이 막 나타나니까 매물이 이제 막 급감하고. 그렇죠, 맞아요. 2,000세대인데 우리 전세 몇 개 없다. 뭐 이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또 뻔히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막 가격을 좀 올려주면서 막 들어가고. 일부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예 매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지금 2+2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금리도 있고 가계대출 이런 규제도 있고 또 소득도 있고 뭐 GDP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올 들어서 달라지는 게 좀 부각되는 변수가 전세 가격 상승하고 공급 가격 인플레이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전세가 이제 좀 상승하면서 매매랑 이제 붙기 시작하면 밀어올리는 거. 이제 또 우리 전세 끼고 집 살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계동 같은데 보면은 좀 알 수 있거든요. 상계동이 요새 많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 들었죠. 노도강 쪽이 약하다. 여기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물론 시장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저는 같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근데 언젠간 다시 그게 아마 따로 오를 거예요. 좀 덜 오를 뿐이지. 근데 제가 생각에는 상계동은 약간 갭 투자의 성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안 올라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갭 투자를 거기다 안 한다는 얘기야. 여의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계동에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물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선호를 안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주 공간으로서 집을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마용성이라든지 요새 거래가 많이 되는데 강서구 이런 데가 거래가 많이 되는 걸 보면 그렇다고 보고 물론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끊어진 것도 뭐 노원구 쪽의 약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결국은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거냐는 이 부분이죠. 저는 아직은 좀 약하다고 봐요. 이게 전세가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전국이 지금 KB시세로 보면은 4월에 66.9%, 6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은 53.2%예요. 뭐 서울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작년 4월에 이게 50.8% 정도였거든요. 그때 비해 좀 올랐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그 전후 때를 보면은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가 2016년 아마 9월이에요. 그때는
때는 75%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얼마요? 53%죠.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낮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밀어올리는 힘은 좀 약하다. 근데 전세가율이 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 이후에 갭 투자의 어떤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MZ 세대의 투자 패턴이 갭 투자거든요. 이건 이제 아파트를 마치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사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사놓고 나중에 네. 들어가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기업형 이게 약간 투기죠. 기업형은 아니면 이제 그냥 단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시는 갭 투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 돼. 네. 그러면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서 일단 전세 일단 끼워놓고 샀다가 나중에 들어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선량하는 갭 투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 투기 수요라고 하긴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몰아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워낙 또 정치가 그리고 또 정책이 또 집값을 좀 좌우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값이 더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부가 뭐 이제 특례보금 대리론이라든지 뭐 정책 같은 걸 좀 풀면서 하락을 좀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반대로 좀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 맞은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건 시각이 다 다르죠.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 정부의 역할이 뭐냐는 부분인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안정이잖아요. 네. 가격과 거래량이 물르듯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마 정부 정책의 이게 이제 변동성 축소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집값 자꾸 올라가면 애도 안 놓고 네. 그러면 저출생에 결국은 국가가 소멸되는데 집값이 왜 떨어지게 놔둬야 되지 왜 자꾸 그거를 시장에 개입해서 떠받치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도 뭐 우리 아들 아직 집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런데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외국과는 달리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결혼 애정 부부나 혹은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집값 떨어지니까. 그런데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조마조마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 비율이 지금 67%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어떻게 보면 돈 얼마 빌려준 거예요? 그 집값의 거의 70% 빌려준 거죠. 70%까지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네. 30% 폭락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집주인은 깡통 주택이 되지만 나는 뭐가 돼요?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적대적 관계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아니 뭐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뭐 자기는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좋죠. 나중에 내가 집을 사면 좋으니까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건데 위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생관계입니다. 공동 운명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만약에 월세라면은 집값이 폭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주인밖에 안 다쳐. 집주인만 다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고 집주인이 무사하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넘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나는 나중에 집을 싸게 사야 되는데 집주인이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되냐. 내 전 재산이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금인데 이게 잘못하면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어떤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항상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2022년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주택 지금 소유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 56.2%가 정도 되는데 무주택 가구가 보니까 한 954만 가구 정도 돼요. 보통 반 정도가 전세 산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한 400만 가구 이상이 전세를 산다는 거죠. 서울은 볼까요? 서울은 지금 무주택이 한 210만 정도 되거든요. 가구가. 네. 그러면 이 중에 절반 정도 100만 가구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400만. 서울에서 100만 정도의 전세 거주자들이 그런 집값이 폭락 왔을 때 네. 부실의 위기를 고스란히 떠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전세는 취약한 사금융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장에 참여 안 했다면 관계없는데 네. 참여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근데 아파트는 그나마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질 수는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다세대 다가구라든지 빌라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중에 한 절반은 또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란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30%까지는 떨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천천히 한 20%까지 떨어지는 건 찬성. 그럼 되잖아요. 세입자도 타격이 없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버블도 좀 해소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칠어. 이게 너무 막 극단적인 얘기들만 너무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애매모호하고 연결돼 있는 게 또 집값이 또 천천히 빠지면 또 전세가 올라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그래서 그럼 또 전세가율이 높아지잖아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윈윈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서로 얽혀 있어요 이게. 경제는 모든 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글도 쓴 적이 있었는데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모든 게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너무 막 욱하듯이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너무 과격하면 안 돼요. 항상 경제 충격이 안 가도록 이렇게 연착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가 또 그런 어떤 중간에 완충 작용처럼 되고 또 공생관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전세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너무 과격한 얘기. 전세는 어차피 없애져요. 아마 다세대 다가구 쪽이라 이런 비아파트 쪽은 세입자들이 아마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월세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제 그나마 조금은 전세가 남아 있겠죠. 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따로 노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분화돼 버리거든요. 근데 전세는 아마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전세가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후진국형 4금융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이 제도가 발달하고 말하자면 이제 모기지가 발달하면은 사적 모기지는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문화라는 것은 쉽게 그리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전세 소멸, 전세 종말은 맞는데 갑작스럽게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다세대 다가구 쪽은 월세는 많이 하도 당해가지고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넘어가는데 아파트는 조금은 전세 비중이 좀 줄어드는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순수 월세를 안 넘어갑니다. 이런 뭐 깔세라든지 뭐 렌트라든지 뭐 연세 이런 개념으로 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월세로 간다는 얘기는 보증금이 준다는 얘기예요. 반전세 정도. 반전세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월세 통계가요. 이 반전세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전세죠. 준전세도 어떻게 보면 다 월세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5억에 20만 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는 구조. 이게 이제 어떻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차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에 뭐 보통 10% 맡기는 그런 월세 시대는 아마 제 살아생전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 전세자금 대출을 또 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대출 이자 대비 월세가 좀 싸니까 이게 맞아요. 보증금을 어떻게든 좀 높여간다. 그래서 반전세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요새 그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집주인한테 이자를 낼 거냐, 아니면은 아예 대출을 내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낼 거냐. 그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금리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요새 MZ 세대들은 보니까 아예 전세 대출을 안 나고 월세로 살면서 아예 집을 싸게 장만해 볼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미국 주식이나 투자해 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과거에는 투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그러면 한 방향성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여러 갈래 길로 각계전투 양상이 좀 강해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제가 후반에 가서 말씀드릴게 이것도 우리가 내 스타일대로 맞춤형으로 내가 자산 설계나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요새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지만 저는 오픈 마인드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인구 감소도 계속 되고는 있지만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또 가구 수 증가는 또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 가구 수가 더 중요한 거지 인구 감소는 그 다음 뭐 후차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거는 가구 수를 조금 더 핵심으로 좀 보고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좋을까요? 집을 사거나 할 때. 우리가 지금 인구가 2020년부터 줄죠. 그런데 가구 수는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는 2040년이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뭐 지금처럼 저출생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은 가구 수가 2034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 되고 현재는 어쨌든 통계청의 어떤 발표는 40년까지인데 그래서 이게 주택 수요는 결국은 가구잖아요. 근데 인구는 입이죠. 입은 수요로 나타나는 거. 소비. 상가가 잘 안 되죠. 그거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계부채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이 헤이세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주가도 폭락오고 집값도 큰 하락이 왔잖아요. 집값은 주로 91년부터 하락을 했고 저점은 2012년입니다. 근데 일본이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한 인구가 제가 보니까 한 370만 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부산 인구가 지금 330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하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 10년 사이를 보면은 집값이 한국보다 더 올랐다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중에서 가구수 증가가 있다. 일본 인구 줄더라도 가구수는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있고 통화량이 뭐 10년 전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 뭐 늘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택 시장이 인구가 줄면은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모든 경제 자체가 약간 좀 레도션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임계점을 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까지 막 흘러내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공포론에 빠질 필요 없다고 보고요. 가구수가 아마 언제부터 주느냐가 좀 관심거리인데 가구수가 만약에 줄고 그게 인구까지 같이 준다면은 아마 충격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은 앞으로 10년 뒤에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서울 수도권은 아마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뒤에가 온다 이렇게 보고 싶고 근데 또 막연하게 또 그것도 공포에 빠져요. 동네마다 다르다니까. 인구가 줄면은 크잖아요. 인구가 줄면은 이게 뾰족하게 돼 이렇게. 이게 슈퍼 슬림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고 그러죠. 이제 면의 시대는 안 와. 그러면 인구가 줄면 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인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요새 부산 인구 많이 주잖아요. 근데 부산을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역별 양극화 얘기인데 제가 부산에 그 흔히 말하면 이제 구도심 영도구라든지 중구 또 보수동 골목이라든지 뭐 신천 초등학교 있잖아요. 뭐 이쪽으로 내가 다 돌아보고 정관도 가보고 일광도 가보고 해운대 가보고 그다음에 명지신도시도 다 봤어요. 제 결론은 젊은 세대의 분포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 쇼크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젊은 세대들이 해운대는 비싸서 못 가. 어디에 많이 가냐면은 지금 명지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서울의 고덕 같은 느낌 들었어요. 상가가 빈 게 없어. 근데 정관이나 명지 쪽은 아마 울산 쪽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일부 상가들도 빈 게 있던데 명지는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던킨, 스타벅스 이런 거 다 있어 어지간한 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확실히. 그러면 부산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부산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산도 보면은 확실히 거주자의 평균 연령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체류 인구 혹은 뭐 생활 인구 오히려 생활 인구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체류 인구나 거기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인구 쇼크의 어떤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은 어떻게 보면 해운대라든지 명지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같은 동네보다 좀 인구 쇼크가 늦게 오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은 지금 보면은 북쪽에 좀 수요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남쪽 쪽이 좀 더 낫죠. 요새 젊은 세대들 보면은 강북 어지간한 집보다 차라리 하남에가 살겠다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이 있죠. 제가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별화이자 양극화인데 주택으로 보면은 새 집하고 헌집,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 서울에서 또 다른 뭐 강남과 강북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인구 쇼크가 좀 덜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막연히 인구 감소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제가 실천적 사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몰려있는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완벽한 절대 법칙은 없거든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찾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역에마다 이렇게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뭐 부산에서 인구가 준다고 해서 뭐 서울에 갑자기 영향을 엄청나게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아닌 게 있어서 어쩔 보면 좀 거리가 좀 주는 어떤 제약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사실상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듣고 계시지만 동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강남 중심으로 뉴스가 지금 나오니까 마치 온 국민이 지금 강남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 강남 3개구의 아파트가 지금 한 33만 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주택 중에서 한 2.5%? 뭐 3%도 안 돼요. 근데 항상 이 강남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서고 우리 동네 다리 놓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너무 강남이라는 그런 욕망에 우리가 빠져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 가구 수 증가 얘기를 하면 꼭 이제 따라오는 어떤 얘기가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게 이게 뭐 인구가 늘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해가지고 원래는 한 가구 될 사람들이 두 가구로 그냥 쪼개져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싱글 세대 결국에 1인 가구만 늘어나는데 1인 가구 뭐 평균 임금 뻔하고 돈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주냐? 그러니까 어차피 가구 수 늘어나는 게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고려해 보면은 뭐 가구 수 증가가 뭐 크게 의미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한 34.5% 정도 되죠. 구매력을 뭐 어떻게 보면 못 따라오니까 집값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근데 너무 그쪽만 또 봐버리면은 이 시장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안 돼. 나 빼고는 다 부자 같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시장 체질이 튼실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요 사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고 싶은 살고 싶은 지역이나 어떤 주택의 유행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얼죽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는 얼죽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얼죽세요?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주택의 어떤 편식 현상이 과거보다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MZ 세대들이 시장의 주역이 되면서 새 집 아니면 안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쏠림 현상들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항상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혼재하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보면은 2인 가구는 그나마 괜찮겠다. 싱글 세대나 1인 가구만 본다면 집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40대, 50대들도 물론 좀 그랬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집을 조금 좀 낡아도 좀 싼 거 들어가서 뭐 거주하고 이러려고 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좀 월급에서 한 20-30% 이상 뭐 부담을 하더라도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좀 니즈가 좀 더 커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MZ세대는 선진국 국민이잖아요. 풍요로운 세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기성세대들은 돈이 많아도 몸은 가난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하 살아본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그 행복의 중거점이 낮아요. 저도 기성세대인데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따뜻한 물만 나와도 행복해요. 왜냐 어렸을 때 보면은 아니 여동생이 아침에 먼저 써버리면은 나 못 썼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찬물로 머리 감아봤어요? 그것도 얼음 덩덩 떠 있는 거로 그런 살던 시절에 감안하면 지금은 조금만 행복한데 근데 문제는 MZ세대들은 이 삶에 어떻게 보면은 만족의 역지값이 높아요. 그러니까 3만 불 때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도 몸은 풍요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집을 원하는 거고 몸태권 안 한다고 그러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욜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재건축을 안 사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압구정 신현대 재건축 사느니 차라리 트리마지 같은 거 사겠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이 어떤 공간의 어떤 그런 소비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은 향후에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절대 주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아파트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축 공급을 충분히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수가 중요한 것이다. 눈이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사회 비평을 할 수도 있고 너무 겉멋만 들었다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런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MZ 세대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좀 깔끔한 곳에 그렇죠? 이런 데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기성세대보다 높아요. 그걸 그러면 뭐 비난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다만 좀 아쉽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다이어트하지. 주거 다이어트를 하지. 너무 그렇게 지금을 너무 이렇게 비중을 둬버리는 이런 현재주의적 어떤 소비 패턴이 난 문제라고 봐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은 또 그들의 삶이니까. 찬물에 머리 감아본 입장으로서는 좀 너무 조금 더 아껴도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공간의 욕망, 소비 패턴이 결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도 많이 바꿔놓고 있다고 보면 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새 아파트를 원하는 세대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전에 가난을 겪었던 세대보다는 이제 가난을 모르는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재건축은 뭐 좀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제가 통계 보니까 서울에서 30년 초과된 연식의 주택 수가 거의 60%에 가깝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서울도 그렇고 다 노후화돼 있는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축이라든지 뭐 좀 조금 괜찮은 준신축들은 뭐 더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재건축하면은 30% 정도 순정을 하거든요. 보통 아파트가 100가구면은 130가구 정도 늘어나는데 시장을 바라볼 때요. 아까 절양과 제가 유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축은 유량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절양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런 준공 물량이라는 유량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급 절벽이 무섭냐면은 그래서 아침에 오다가 제가 블로그에 그런 말 썼어요. 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공급 절벽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 아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들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최근에 2, 3년 동안 고금리 때문에 못 버티신 거야. 부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이 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 시장 불안으로 오는 거죠 벌써. 네. 또 하나는 지금 건축비가 너무 올랐잖아요. 네. 한 5년 전에 곱절 정도 올랐는데 지금 서울도 지금 건축비 평당 1,000만 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5년 전에 500 정도 했었죠. 네. 근데 요새 누구는 오피스텔을 짓는데 평당 1,200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집을 지은 분을 만났어요. 네. 10년 전에 이게 평당 300 주고 지었대요. 요새는 한 700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봤어요. 감정 평가를 하면은 건물하고 땅하고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10년을 썼는데 이게 감정 평가 금액이 450 나왔다는 거야. 아니 10년 썼는데 어디 건물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네. 땅값이 오르는 거지. 네. 그래서 이만큼 지금 공급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급등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공급가가 낮아질 거냐 분양가가 네. 낮아질 거냐 하는 건데 한 번 오른 거는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가는요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네. 경제 큰 쇼크가 오면은 대공황이 와버리면 물가도 폭락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은 상승률이 둔화될 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3.6% 올랐죠. 올해 2% 네. 정도로 왔잖아요. 근데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여러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올해는 고금리하고 PF 문제 이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추면 좋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오히려 저는 공급 절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그 아파트가 뭐 안 지어지는 것도 뭐 문제겠지만 지금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안 지어지는 것도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어찌 보면 이제 저가라고 해야 되나 뭐 중저가 시장을 또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 안 되면 또 이제 뭐 아파트로 막 또 수요가 넘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수요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전세 시장 임대차는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요새 전세도 새 집을 원하니 네. 이런 공급 부족 문제가 아직은 여러 가지 고금리에 대한 어떤 잔상들이 강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리고 한번 충격을 당했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어젠더가 강하게 형성이 안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언론뿐만 아니라 뉴스 같은 데서 공급 절벽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한번 이맘때 한번 뉴스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가 맞는지. 그러면 지금 그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지금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축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그냥 뭐 좀 괜찮은 뭐 똘똘한 뭐 그런 거 한 채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점이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럼 최소한 횡보 정도 하는 횡보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작년 패턴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조금 저점을 올리는 양상이 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 3년을 내다본다면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쪽으로 저점을 낮추는 방법으로 매수를 해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 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분을 헷갈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쇼크가 오고 성장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럴 때가 20년 뒤라고 보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면 집 사면 안 되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실 분은 안 사는 근데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뒤섞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구분 못하면은 약간 혼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20년 뒤 혹은 10년 뒤 미래와 2, 3년 뒤 미래를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집을 사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안 사셔도 돼. 왜 집을 왜 사는데요? 뭐 마이홈 때문에? 요새 마이홈은 별로 없다고 봐요, 솔직히. 거의 90% 이상이 재테크 목적으로 사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은 잡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소신껏 저는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실천적 사유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 아파트를 살려니까 너무 비싸. 그러면은 내가 실천적 사유를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양을 받든지 분양도 안 돼. 보니까 뭐 될 가능성도 없고 가천도 낮아. 그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공매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대안을 찾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작년에 사실상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는 것은 상당 부분이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계륵 같단 말이에요. 계륵 같다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나의 진짜 현명한 선택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장에 가서 고점 대비해서 가령 서울 뭐 이게 인기지가 한 20% 나머지 지가 한 30% 정도 떨어진 게 있어. 그럼 사시는 거지. 아니다.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시고 차라리 주식 잘하시면은 미국 주식 잘하면 미국 주식 하셔도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선택적으로 좀 저는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 안 사도 아무도 뭐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투자 수단들이 너무나 다양화돼 있고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집을 꼭 사야 되겠다. 우리 박사님 말 듣고 뭐 사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시점은 저는 지금도 저는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 거라면. 살 거라 올해 넘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분명한 것은 옵션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가격 메리트라고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 부동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도 아마 궁금하신 게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점 대비 한 20-30% 빠진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싸니까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다 반등하는 분위기에 안 오른 거면 이게 양극화의 하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게 맞냐? 차라리 그냥 반등하고 있는 걸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아니요. 또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멀리 바라보니까 일부 아마 차별화 양극화가 있긴 하지만 갭매우기라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시차가 있을 뿐이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물론 들어오는 거는 있긴 하지만 이게 순환매 같은 게 충분히 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소신껏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평론가식으로 제가 시장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불황기 때 사는 거예요. 회복기 때 사면요. 회복기 초입에 사면은 이것도 상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거는 이 주식 용어인데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이걸 안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무릎에 사면 상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매입가를 낮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갭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갭 가격이 줄어야 사는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아져야 사야 된다. 예. 과거 이제 2016년에 이른바 70% 넘을 때 그때를 자꾸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단타 마인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상승기 때 무려 9년 동안 올랐잖아요. 그때는 2016년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75% 넘었을 때 사도 충분히 먹었어요. 지금 그런 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올라서 사면은 이게 오히려 더 나중에 엑시트하기도 어렵고 자본이득도 뭐 저는 크다고 보장을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갭 가격 혹은 전세가 비율이 높아야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은 그는 굉장히 저는 투기적 마인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 시장하고 다르거든. 과거에는 우리가 대세 상승기 때는 이게 갭 가격이 좁아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은 2016년만 돼도 집값이 바닥에서 3년 동안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니까 가능하지만 만약에 못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부터 인구 축구가 올 건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턱에 사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먹고 나온다는 마인드가 갭 가격 투자 마인드잖아요.
저는 그거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차라리 절대 가격 자체가 낮을 때 사는 게 낫다. 그게 낫죠 지금은. 그래서 많은 지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뉴스 같은 데의 어떤 논리들이 대세 상승기 때의 논리들이 많이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네.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머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라. 필요하면 사야지 산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있잖아요. 뭐 살아도 살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은 또 부부끼리 또 의견이 맞아야 되고 또 싱글인 분들은 굳이 뭐로서 나는 다른 데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 더 코인에서 차라리 돈도 많이 버는데 뭐하러 하냐 이러면 안 사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떠밀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내가 집을 꼭 사야 되겠다면은 너무 책상 앞에서 유튜브 보면서 담론에 빠지지 마시고 매입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은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뭐 많잖아요. 그동안에는 수요 사이드를 많이 봤거든. 대출, PIR, 뭐 그다음에 금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내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구 사이드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내가 집을 안 사고 요즘에 뭐 워낙 뭐 미국 주식도 잘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금융자산 투자하고 난 월세 살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대찬성. 그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대찬성.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TV에 부동산 전문가가 안 나온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부동산은 정말 끝났다. 일본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또 뭐 인기 지역은 더 오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좀 침체 국면으로 이탈리아가 그렇더라고. 이탈리아 제가 시그레가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탈리아. 거기도 고령화로 심각하니까. 지금 이탈리아로 간다는 얘기가 뭐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투자를 좀 달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뭐 어쩌면 내 집 마련이 하나의 삶의 어떻게 보면은 통과 의례 같은 거였잖아요. 그 반드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트렌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인데요.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그다음에 로컬에서 글로벌로, 그다음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거. 이 3대 트렌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코인이나 미국 주식 하는 게 트렌드예요 지금은. 막 발로 뛰고 막 가서 막 계약서 쓰고 이런 거보다도. 그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대표님 같은 세대, 바로 아래 세대니까 우리는 그래도 부동산에 좀 뭐랄까 친숙한 세대죠. 뭐 윗세대 뭐 70세, 80대 되신 분들은 이건 저는 부동산 중독 세대 혹은 프렌들리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아마 40대, 30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강박증은 없어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강박증은.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좀 있죠.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이 더 친숙하신 분들이 더 친숙한 세대. 이 모바일 세대의 특징은 오히려 그런 가상 공간에서 부를 창출하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건 맞죠. 그거는 맞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스타일을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국내 주식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코인 하는 분이 있고 미국 주식이나 인도 주식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각양각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 집이 필수인 시대보다는 약간 선택의 시대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송파 아파트를 팔아다가 미국 뭐 슈드라든지 배당주 ETF 뭐 이런 거 하는 분도 많고 뭐 요새 누가 상가 사요. 상가 사기보다는 차라리 뭐 리츠나 뭐 이런 거로 해서 배당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확실히 지금 가치 정대의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바일 쪽이나 이게 비대면 쪽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걸 자기 스타일대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금융자산은 변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잘못하면은 머리카락 다 빠진다고. 매일매일 시세가 확인되니까 또. 가격이 그 어떻게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악마거든요. 보통 샐러리맨들이 이때는 아마 개별 주식 같아. 개별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확률 5% 정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을 많이 사잖아요. 지수로 많이. 지수로 오히려 많이 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까지는 뭐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큰 손들이 있잖아요. 당신 뭘 살래요? 물어보면 설문조사하면 뭐예요? 또 빌딩이에요. 근데 우리는 빌딩을 못 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주식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장점을 살려서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이거는 뭐 변칙적인 뭐 투자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 뭐 워낙 지금 상황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거 그냥 사가지고 우선 주거는 해결하고 뭐 계속 전월세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싸게 빌라 같은 걸로 주택은 해결하고 남는 돈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뭐 어떤 해외 자산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략은 좀 괜찮다고 보세요. 빌라나 오피스텔 산다. 네. 주거비를 낮추는 거죠. 좋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냐? 요거에 대한 의문이 그걸 매입가를 낮춰야지. 네, 매입가를 최대한 낮춰서. 그럼 경매로 사셔야지. 경매로 사면은 찬성. 일반 중개업소 사는 거는 좀 반대. 왜냐하면 거래가 잘 안 돼요. 보통 낙찰가율이 70% 정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사셔가지고 거주하시거나 아니 목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런 걸 사가지고 월세 놓으면 되죠. 세입자들이 전세 안 들어오니까 월세로 놓으면은 한 5% 가까이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역발상도 좋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걸 사버리면 뭐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뭐 이제 무주택자가 안 되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을 그러면은 사서. 낙찰 받아서 그 거주하시면서 청약하셔도 되죠. 어차피 오피스텔 은 무주택자로 그렇죠. 간주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팔아버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주거비가 낮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차라리 배당 ETF라든지 미국 주식에 뭐 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잘한다고 봐요. 멀리 바라보면.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집사람이 어느 정도 허용할 건지 그다음에 애가 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거 안정성 심리적 안정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할까요? 근데 대부분이 모든 문제들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고 하나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에 집이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외곽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분일수록 부동산보다는 금융 공부를 하셔야 돼.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저는 부동산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파트만 사고 나머지는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 이걸 좀 높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부동산 전문가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추세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과거에는 명심보감 시대에서 지금은 재무보감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재테크지 이게. 이게 어떻게 필수가 되는 세상. 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테크 안 할 때가 행복하다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이 많으면은 줄이시고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자산을 늘리는 게 맞다. 다만 내가 가격의 변동성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 내 마음 나도 몰라. 변덕과 충동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 가격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분들은 저는 예금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하시더라도 적립식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지수 투자하시고 ETF보다 펀드 하시고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내가 스스로 찔리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버퍼 거리두기 이런 거는 좀 필요하죠. 그는 아마 많이 해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직은 하수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집값이 막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들 이제 뭐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내가 10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따라잡거나 또 역전하려고 또 약간 좀 고위험의 어떤 뭐 주식 선물이나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 기사 보면 또 파산이나 뭐 개인 회생하는 20대 30대도 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좀 박사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뭐 투자해서 떼돈 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언할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MZ세대에서 연구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 세대의 특징은 스마트폰 세대, 호모사피엔스 세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남과 너무 자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포모 증후군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옆 친구가 안 하면은 못 견뎌요. 옆 친구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쏠림 현상, 이른바 군집 행동이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21년에 우리가 103만 명의 무주택자들이 상투를 잡았고 작년에도 MZ세대가 많이 샀죠. 7, 8월에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모 증후군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 좀 냉철한 삶을 좀 멀리 관조한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비교심을 좀 버려야 된다. 너무 심해요. 그게.
그리고 이게 밈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유행을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친구가 특히 집 산다고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 상투야 보통. 그러니까 친구가 집 안 살 때 집을 사셔야 된다니까. 친구들이 말릴 때. 집은 불안기 때 사셔야 되는데 회복 초입에 사면 상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너무 친구들하고 수평 비교를 하면서 그를 통해서 행동을 하려는 그거는 진짜 위험해요. 저는 뭐 테슬라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를 사거나 그런 것들은 친구들 사니까 뭐 어느 정도 저는 인정. 부동산은 반대. 부동산은 친구 따라 사면 안 돼. 아무도 안 살 때 사. 아무도 안 살 때 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은 고통의 이자료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하는 거는 반대. 생명 단축형 투자는 반대.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생각이 저는 좋아요. 물론 답답한 거 압니다. 어차피 뭐 노동소득을 통해서 기성세대 100을 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만큼 파멸을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망하는 케이스가 보면은 지수 투자는 안 망하거든요. 근데 보통 선물 옵션을 가서 거의 다 망해요. 막판에. 그래서 하시더라도 조금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내 금융 지능과 내 금융 지식 수준에 맞게끔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저는 그냥 S&P나 그냥 나스닥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도 ETF 업무중에 하다가 들키지 말고 그냥 펀드 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교심에서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져. 그렇죠. 이게 조급증이죠 결국은. 일종의 조급증이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게 도박적 투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투기는 괜찮아요. 투기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역발상으로 유혈이 낭자할 때 그때 나홀로 어떻게 용감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투기거든요. 투기는 우리가 범죄하고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투기는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모험적 투자를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무조건 되고 도박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보통 보면은 투자해서 돈을 따요. 이게 이제 소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액을 자꾸 늘리는데 결국은 한꺼번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벌었다가 600만 원 벌었다가 700만 원 벌었다가 한꺼번에 3천만 원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데 금액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만약에 정 대표님이 200만 원 갖고 투자한다고 생각해 봐요. 다 날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월급 받으면 회복이 되죠. 2천만 원은 만약에 다 날렸어. 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1년 걸리죠. 1년. 2억 날리면 뭐 몇십 년 걸려죠. 2억은 10년 잡아야 됐거든요. 젊은 세대들. 아니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20억을 갖고 있었어. 20억을 만약에 회복하려면 평생 못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쌈짓돈 투자하듯이 이게 만약에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쌈짓돈일수록 뭐예요? 도박성이 강하거든요. 우리 로또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냥 뭐 2천 원, 3천 원 하니까. 근데 금액이 커지면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짜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사회초년생 분들은 별로 안 들으실 것 같고 아마 방송 들으신 분이 한 30대, 40대 분들이죠. 재산이 조금 되실 겁니다. 아마 적어도 1억에서 한 3, 4억 정도 되시면은 그 투자는 좀 더 잃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정된 좀 쌓아나가기 방식 이게 이제 석탑 쌓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거고 잘못하면은 태풍 불면은 그나마 쌓아놨던 거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할 것 같아. 그리고 누구나 다 조급증이 날 것 같고 한 방 진짜 해서 팔자를 바꾸고 싶고 그래서 빨리 빠이하고 싶은 거는 맞는 거. 저도 뭐 빠이하고 싶은데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은 건데 아무리 조급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내가 어떤 한 분야에 투자를 했잖아요. 요게 망하더라도 내 삶이 거들나면 안 돼요. 몰빵은 진짜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투자하고요 도박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거들납니다. 제발 내가 하는 게 투자인지 도박인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결국에 마음이 급해서 뭐 결과가 잘 나오면 좋지만 보통 마음이 급할 때 결과가 또 안 좋으니까 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하고 친한 분이 주식 전업가예요.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선물 보고 투자하는 분, 데이 트레이딩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저녁에 가서 그걸 합니다. 대리기사를. 그러면 돈이 좀 벌리죠. 그러면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투자하시는 분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잃어도
써도 되니까. 목숨 걸지 않거든.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목숨 걸고 하지는 말라. 투자를 그냥 곁에 끼고 있잖아요. 한평생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인구도 줄고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노동소득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 세계는 잘못하면 거기는 도박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하긴 나름이지만 그럴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의 어떤 그런 투기적 투자의 비율 혹은 뭐 투자 비율 이런 걸 조절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 초보자들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그냥 개별주를 사기보다는 시장을 산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마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항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 좋은 말씀해 주신 또 박원갑 박사님과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얘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혼돈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명확한 이렇게 방향성이랄까 이게 막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하나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도 가보시고 조사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품, 다리품, 머리품 팔아가지고 현장에 가봐서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난 아니야. 난 아파트 안 살 거야. 나는 차라리 그 돈 미국 주식에다가 내가 사서 돈 벌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져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지금은 각자 도생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